자, 브로드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뉴욕 시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 외 주가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졌거든요. 왜 그럴까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걸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시간 외 거래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3% 정도 뛰었으니까. 내용을 보면 8월과 10월의 실적인데요. 주당 순이익이나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고 반도체 솔루션 매출 전망치도 좀 웃도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내년 전망치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워낙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것도 좀 얼추 맞추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매출 전망치가 원래는 18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면서 이 191억 달러 가이던스라고 하잖아요. 이 전망치는 예전에 183이었는데 요거보다 오르다 보니까 아 가이던스까지 괜찮구나라고 안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AI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1년 새 2배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의 주가에서 3% 뛰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눈을 의심한 게 갑자기 4.5% 급락을 했더라고요. 3% 상승하다가 갑자기 4.5% 약세, 급락. 이건 왜 이럴까 해서 그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왜 실적 데이터를 내놓고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여기에서 Q&A 오고 가면서 이걸 시장 투자자들이 다시 포착하고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백로그, 안정성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로그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브로드컴에서 물건 같은 것을 계약을 했다, 주문을 했다라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런 형태인데 아직 매출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배송이 안 됐거나 매출 인식이 안 됐거나 그 전반적인 그런 물량을 백로그라고 합니다. 제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 브로드컴이 이런 표현을 썼대요. 오픈 AI와 수년간의 여정. 우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일단 이 표현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오픈 AI라는 하이퍼 스케일러와의 구속력, 그러니까 꽉 몰린 어디 도망 못 가는 그런 확고한 고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협력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바로 말해서 이 문구 여기에서 그걸 포착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래 매출 이 부분이 혹시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로그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신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한 인식 시점인데요. 이게 XPU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한 AI 슈퍼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매출 올해 아쉽게도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 본격적인 매출은 2026년 다음 해입니다. 2027년과 2029년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2026년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전용 AI 칩에 대한 매출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투자자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 그렇다 보니까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 미래는 누구나 잘 나오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해서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매출 인식 시점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년 공급 제약의 이슈가 지금 거론이 됐는데요. 앞서서 백로그 제품이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720억 달러의 백로그 제품과 그리고 18개월의 리드 타임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브로드컴은 이미 최대 생산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 들어오면 이제 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제한적이다. 수요는 폭발되는데 생산 능력이 제한이 되면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더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데에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백로그 안정성 확신, AI 전용 칩에 대한 매출 인식에 대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7년에서 9년까지 바라보니까. 그리고 올해 진짜 뭐랄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AI 슈퍼 사이클 여기에서 확실히 그 판매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이 최고점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거.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12월 FMC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파워 연준회장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줬잖아요. 내년 성장률이 1.8에서 2.3%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AI 채택이 실제 경제 효율을 이끈다고 하면서 AI는 확실히 경제 성장을 위한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줄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AI라는 거는 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골라야 될 건지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픈 AI가 GPT 5.2를 공개했습니다. 전 모델을 공개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출시를 해서 제미나이 구글 엄청 신경 쓰이나 보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오픈 AI 쪽에서는 지식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챗 GPT다라고 얘기를 했고 즉답, 사고 모두에 프로 모드까지 추가했다라고 했는데 즉답은 바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수학 연산이나 왜 어려운 보고서 넣으면 챗GPT 같은 경우 요약을 해주니까 그런 연산, 수학적인 코딩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챗GPT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추상적인 혹은 조금 더 질 좋은 답변을 요구하면 더 좋은 답변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중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더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식 업무 수행 가장 뛰어나다는 거는 당연히 오픈 AI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멘트는 썼습니다. 샘 알트먼은 제미나이 3.0 영향력을 일축을 했죠. 당연히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지 남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바보 CEO는 없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알파벳은 한 2.4%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최근 AI 기술 관련해서 효율화됐고 그리고 수익화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라는 데에서 보셔야 되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또 체결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에이전트를 공개하면서 초지능 개발을 선언했고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AI 주가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농후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익성이 나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자본 지출 절벽의 불안은 지속이 돼서 업종별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라클 간밤에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고평가 논란 기업들 떨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뜯어보니까 AI 반도체 관련한 매출 인식 이런 부분이 약간 흐릿하다. 예상치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잘 주시하면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테오젠인데 오늘 장중에 9% 급락하다가 낙폭을 확 줄였더라고요.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전에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도 SC의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확보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의 직격탄 날렸잖아요. 그러면서 알테오젠 그 제형을 팔고 있는 머크 같은 경우에 할로자임 특허 장벽을 머물기 위해서 또 가만히 안 있죠.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할로자임이 이거 후속 조치로 바로 알테오젠을 저격하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게 어떠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안 썼지만 그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9% 급락하는 데에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제조법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게 바로 그 단독 기사의 중요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직접 저격을 한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그런 바였고요. 글로벌 SC 제형의 특허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 9%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알테오젠이 제작 공정이 흔들리게 되면 뭐 머크의 키트루다 SC 출시나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할로자임 측에서는 자신이 더 잘 팔아야 되니까 경쟁사는 막아야 되니까 경쟁사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SC 제형의 선두인 만큼 독점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알테오젠이 주주들에게 글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반박 글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확 줄이는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알테오젠 말씀드리는 건데요.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알테오젠의 그 기반적인 물질을 공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할로자임의 그 지금 주장하는 그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쉽지 않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도 이미 이런 문제를 인지했었고 문제점을 분석 완료했다. 지금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했고 전략 준비도 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신을 보였다. 파트너스들과도 선행 특허 조사 이런 부분을 이미 실시 완료해서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미국 내 법률 대리인들이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후에 뭐 이슈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좀 낙폭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부합하나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워낙 이제 많은 리포트를 검색하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KB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일같이 보고서를 내면서 중요한 포인트 그런 부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와 앞서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거와 또 연결해서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 브로드컴은 구글 TPU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고객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플랫폼 고객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워낙 브로드컴 같은 경우 에이직 설계서부터 네트워크까지 턴키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턴키라는 건 한 군데서 싹 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줄고 효율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죠. 한 곳에서 다 하게 되면 그래서 공급망을 단순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구글 TPU 7세대까지 10년간 공동 설계를 해왔는데 그래서 브로드컴이 여러 가지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칩 설계, 소프트웨어, 연산 패턴, 스위치, 인터페이스, 광학 연결 등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이 탁월하다.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에이직, 맞춤형 반도체 업체들로 중심을 해서 고객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그렇다 보니까 HBM, KB증권은 시종일관 삼성전자가 HBM에서 잘할 겁니다라고 최근 리포트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HBM 전체 생산 능력의 60%를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직 업체에 할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여기 제목에서 받쳐주는 것과 같이 내년 브로드컴 HBM의 공급량이 3배나 늘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 HBM 점유율을 늘려갈 텐데 그게 35%, 이것은 올해보다 2배 증가라고 했습니다. 브로드컴 잘 되면 삼성전자 잘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반도체 최선호주다라고 명시했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SK온과 포드가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키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SK온이 포드와 그동안 배터리 합작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5대5 지분으로 해서 이제 찢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포드는 전기차 부진 때문에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냈습니다. 둘이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SK온에 뭔가 보상금 같은 걸 지급을 해야 되는 이슈도 있었고 SK온 입장에서는 약간 남자친구 그리고 남편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애인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찢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수주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SK온은 두 가지의 공장이 있는데 테네시 공장을 이제 가져가서 운영하고 소유하는 거고요. 이제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이제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생산 효율 높이고 운영 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SK온이 테네시 공장을 통해서 이게 찢어지게 되더라도 포드와 전략적인 협력은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SK온이 테네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테네시 공장의 입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게 블루오벌 시티라고 해서 포드 전동화 차량 부품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배터리를 갖다 댈 수 있거든요.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도 헤어졌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서 이런 전략 관계는 하겠다, 건전한 그런 관계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슈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는데 합작이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현금 유출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켄터키 설비의 포드 이전으로 인해서 SK온 북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든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먼저 11월에 중구 EVE와 합작 관계도 정리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에 조지아 현대차 JV라고 해서 이제 합작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SK온과 현대차의 그 합작법인 그거와 대표적인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는 헝가리 이쪽에서 조금 더 추가 자산을 늘리거나 생산 규모를 좀 조절하거나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포인트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년 이후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좀 끈끈한 관계이니까 실적은 결국 배터리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략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향후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꼭 주시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주제를 던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뭐냐면 이 두 가지 배터리를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BES 배터리라고 해서 ESS 배터리의 이제 한 종류잖아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판매가 잘 된다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이나 원재료 구매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나 이런 게 좀 용이하다고 해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원가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만에 하나 판매가 부진해도 고객사 쪽에서 보상급을 지급한 또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의외로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BESS 배터리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보세요. 판매 연속성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일회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원자재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예측해서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예측해서 생산하면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세계 최대의 BES 단일 계약도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설비인데 그 가동률은 낮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이나 수익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현재 이 분위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 BESS 앞으로 더 유망해질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의 주류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BES 시장에 대해서는 LFP 배터리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가 값싼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외에는 뭐 별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145% 중국 관세 여전히 때릴 것인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갈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리스크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상황에서 과연 중국산 배터리 145% 관세를 유지할까? 만에 하나 관세 유지하지 않고 관세를 낮춰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서 BES 경쟁력 확보 방안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SKO는 앞서서도 합작법인 좀 찢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돈 되는 ESS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L 만도 목표 주가가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가 62,000원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증권이 얘기했는데 로봇 관련해서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로봇 액추에이터는 2028년이 양산 목표인데요. 향후 2년간 실적 반영은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산 이런 부분에서 뭐 이르긴 해도 양산에 대한 목표가 2028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까지 수준은 예상이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은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액추에이터, 로봇 관절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 개발이나 대량 생산 쪽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만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8% 성장과 영업이익률 2%포인트 개선이 목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목표주가 올리 흐름 잘 보시고요. 2030년 배당 성향 25% 이상 제시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과 신세계 배보다 배꼽이 큰가라는 이슈 잠시 언급해드리면 어제 내수 소비재 기업이 일부분 좀 좋았는데 롯데 칠성이 이만큼 올랐고 신세계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각각 9에서 4% 올랐는데요. 최근 천일 고소 하림 지주, 서부 T&D. 오늘 하림 지주가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면서 낙폭을 상승폭은 좀 줄였고 서부 T&D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하림 지주 어제 상한가 갔고 천일고속과 서부 T&D 어제 26%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주식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고속터미널, 양재동 그리고 신정동 있죠. 역시 부동산이 최고인가?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서울 시내 주요 입지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빵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자회사가 신세계센트럴이고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사전 협상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라는 얘기였고요.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있으실 것 같은데 상상인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가치가 빵 터지기 이전에 그런 주가는 밋밋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본업을 일단 잠시 살펴드리면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 실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좀 어느 부분 내수 둔화로 국내 실적이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좀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본업 성장세는 재부각될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이런 부분이 연결돼 있는데 백화점, 면세점, 호텔 내년도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모멘텀은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치 오르고 있는데 호텔,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이런 부분과 좀 어울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매겨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비중 확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